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올리고 시작을 하려 하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이 아직도 제가 겪은 일에 흥분을 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일이고 집안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싸움이라 여기면 맘 편히 지나갈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하나하나 따지고 들었던 제가 못나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제가 당했던 시간이 불쌍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복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원하게 전부 해결을 봐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를 갈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복수가 일어나기까지 저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원래 기승전결이라는 게 완벽하게 이뤄져야 진정한 복수 아니겠나요? 제가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날의 사건, 그리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단한 사업가가 되겠다거나 박사나 연구원이 되겠다는 것은 아니었고요. 경찰이 꼭 되고 싶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 시사 프로그램을 보다가 일선에서 고생을 하며 범죄자를 잡아 인도하는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경찰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사실 대학도 경찰대학을 갔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열정과는 달리 공부머리가 좋지 못했어요.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면서도 번번이 실패를 맞이하게 되어서 포기를 하고 싶었던 시간이 한두 해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꿈을 가졌으면 근처라도 가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경찰 공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공부를 했지만 성과가 나지 않던 어느 날 저는 남편을 우연히 소개팅 자리에서 알게 되었어요. 심신이 지쳐 있었던 시기였고 제 옆에서 누군가가 응원을 해주고 저를 지지해준다는 것만으로 참 의지가 되었고요. 공부에만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사람이 그리웠던 저는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고 덜컥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의 미래를 생각하면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게 맞았지만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는 순간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요. 남편이나 저나 확실한 미래가 없었지만 이 아이만큼은 누구보다 귀하게 키우자는 약속을 하고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혼전 임신임을 밝히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창인 나이에 출산도 해야 하고 결혼 생활도 해야 하니 부모님께서 참으로 속상해 하셨어요. 그래도 임신한 딸에게 모진 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서 결국에는 저와 남편을 받아주시고 결혼 생활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저는 임신을 하면 몸에 이렇게 큰 변화가 오는 걸 몰랐어요. 학교에서도 그저 배가 나온다, 아이가 커진다, 낳는다 정도만 교육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온몸에 장기가 눌리고 조금만 누워 있어도 몸이 붓고 쑤시고 아프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 없었죠. 저는 임신을 하고도 당연히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앉아있기가 힘들 만큼 배가 불러오고 몸이 제 몸이 아닌 것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전 결국에는 임신, 출산, 육아,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느라 공부에서 손을 놓게 되었고요. 아이를 낳고 육아에 전념을 하게 되면서 경찰 공무원의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쉬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남편과 태어난 저의 아이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그 꿈을 포기한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행복함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싶어서 아등바등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진심이었어요. 이 아이 하나로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보상받고 이룬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죠. 당장 아이를 키우며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을 해야 했고 돈을 벌어야만 했어요. 남편이나 저나 이룬 거 하나 없이 덜컥 아이를 가져 결혼 생활을 시작한 것도 죄송스러웠는데 양가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저희 친정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넉넉한 적이 없었던 집안이었기에 저희 가족을 온전히 책임져 줄 수 없었고, 시댁은 이제부터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나갈게요. 아무튼 당장의 먹거리를 고민해야 하는 판이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어 생계를 꾸렸고, 남편은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택배 일을 하며 살림살이를 보탰어요. 당연히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저희 두 사람의 아이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서로를 보듬어 주면서 지냈어요. 남편은 참 속이 깊은 사람이었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예민해져서 남편에게 화를 내고 하더라도 남편은 전부 자기 탓이라며 저를 이해해 주려 했어요. 충분히 둘 다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서로를 탓하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남편은 늘 저를 먼저 생각해 주었어요. 저희 부부 사이는 남들보다 더 돈독했고 배려했고 이해했고, 그냥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남편과 저는 천생연분이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댁의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정말 처음 시댁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혀를 내둘렀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어린 나이에 겪인 정말 별별 일이 다 있었더라고요. 남편은 삼형제 중에 첫째 아들이었는데 처음에는 첫째라서 책임감이 확실하구나, 든든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맏아들이라 생활력도 강한 거라 생각했고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첫째라서가 아니라 가정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의 두 동생들은 알고 보니 아버지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렸을 시절에 친부가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시어머니가 혼자서 남편을 힘들게 키우며 살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남편도 어린 나이였고 시어머니도 젊은 나이였기에 충분히 재혼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두 동생들이 태어나고 완벽하게 신세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친아들이 없을 때는 그래도 남편에게 정을 붙이고 잘해주려고 했던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새 아버지인 거죠. 아무튼 친아들이 태어나고 친아들들만 챙기게 된 것이죠.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업가였던 시아버지는 본인의 친핏줄인 둘째와 셋째에게만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우리 남편은 꺼다 놓은 보리자루 취급을 했답니다. 남편의 학비부터 시작해서 용돈까지도 전부 통제를 하고 주지 않았다고 하니 사람이 얼마나 치사하게 굴었는지 알만하죠. 학원만 하더라도 남편에게는 지원을 해줄 수 없으니 알아서 공부를 하라 시켰고, 남은 두 아들들에게는 고액 과외까지 붙여주었다고 했어요. 이미 띠동갑 수준으로 차이가 나는 동생들에게 질투를 할 수 없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넌지시 요구를 했는데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의 눈치를 보느라 해주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저 이번에 문제집 사게 돈을 좀 보태주실 수 있나요? 주말에 아무리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돈이 모자라요. 문제집 비용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번에 단과학원도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너는 눈치도 없니? 매번 그렇게 나한테 해달라고 하면 어떡해? 너도 잘 알잖아. 내가 네 아버지한테 생활비 받아서 어떻게 쓰는지. 네 아버지가 일일이 간섭하는 거. 가뜩이나 고액가에 받는 둘째나 셋째보다 네 성적이 더 좋아서 눈치 보여 죽겠는데 학원까지 보내주겠다고 어떻게 말을 해? 그렇다고 제가 뭐 성적을 떨어뜨릴 수도 없잖아요. 스스로 공부해서 이 정도 성적을 내면 잘했다고 칭찬이라도 해주셔야죠. 남들은 더 보태주려고 난린데 어떻게 저를 낳은 엄마까지도 눈치 보인다면서 저에게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주세요. 나도 지금 내 처지가 곤란하다는 거 잘 알고 있잖니. 솔직히 말하면 네 대학 등록금도 못 보태주겠다고 하더라. 공부해봐야 소용없어. 더럽고 치사해도 말이야. 하루빨리 취직해서 집 나갈 생각이나 해. 이 집에서 구박받으면서 눈치 받으면서 지내지 말고, 응? 그게 너를 위한 길이야. 남편은 실제로 고등학교 시절에 전교 상위권의 성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학에는 진학을 하지 못했어요. 학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그 대출도 시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조건이 되지 않아서 받을 수 없었고,
결국에는 알아보다가 대학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며 살았답니다. 대학을 나오지 못했으니 당연히 좋은 회사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이곳저곳 이력서를 넣어 회사를 다녀봤지만 중소기업에서는 더 버틸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즈음 저를 만났고 남편도 저로 인해 위로를 받게 되었던 거죠. 아무튼 시댁에서는 저희를 지원해줄 생각도 없었고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아이를 가졌다고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차갑고 냉랭한 반응이었어요. 그래, 아이가 생겨서 책임을 지겠다고 결혼하겠다는 건 아주 기특한데 말이다. 우리한테서 그 어떤 지원도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럴 여유도 없고 말이다. 물론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 금전적인 여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사업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돈을 허투루 쓰면 안 되는 법이야. 너무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아유, 내가 우리 아들 혼처 자리를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되어 아쉬운 건 매한가지니까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별 수 있겠니? 두 어린 동생들이 아직 학생이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는 건 이해하겠지? 애들이 아직 고등학생이라서 말이야. 경이 되어서 모범을 보여도 모자랄 판에 그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한다니 기가 차긴 하지만 어차피 너희들 인생 알아서 살아가는 거니까 앞으로 제대로 살면 됐지. 난 부끄럽지 않게 일하면서 살거라. 청첩장 나오면 보내주고 결혼식 준비 잘하고 말이다. 마치 남을 대하는 것처럼 결혼식 혼주가 아니라 손님인 것처럼 말을 하시길래 놀랐지만 오히려 남편은 이런 걸 예상이라도 한 듯 덤덤하게 굴더라고요. 남편 나이 30살에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남편의 동생들은 거의 띠동갑 차이가 났기에 저희가 결혼을 했을 땐 고등학생이었어요. 저희는 정말 약소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시댁에서는 그 모습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손님들을 한 분도 초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정말 조촐하게 친척 몇 분, 남편 손님 몇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저희 식구들의 손님이었으니까 비교가 되는 것도 사실이었죠. 오죽하면 남편이 고아원 출신이냐는 소리까지 저희 부모님 귀에 들렸다고 하니 얼마나 손님이 없었는지 예상이 가시나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참으로 속상했는데 저희 남편은 오히려 덤덤하더라고요. 저런 가족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행동했거든요. 물론 저도 시댁과 사이가 대면대면 하니까 시집살이는 없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시집살이는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렇게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지났고 남편의 동생들은 아낌없는 지원을 받아서 각자 한 자리씩 차지하는 의젓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긴 그렇게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 정도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 돈을 땅에 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둘째 서방님은 교수가, 셋째 서방님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저랑 남편이 결혼을 했을 당시만 해도 고등학생이었던 서방님들이 어느덧 학점 은행제긴 했지만 최연소 교수 자리, 전문직에 종사를 하고 있는 걸 보니 신기하더라고요. 그동안 교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서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명절이나 간간히 시댁에서 불러 자리에 나갔을 때 인사는 하고 지냈으니까요. 서방님들도 30대 중반이 되었고 시어머니가 좋은 혼처 자리를 알아보러 발에 땀이 나게 뛰어다니더니만 둘 다 제 짝을 만났는지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왔더라고요. 저희는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시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상당히 많은 상처를 받았기에 서방님들이 결혼을 한다는 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결혼을 한다한들 저희와 딱히 교류를 하며 지낼 것 같지 않았고 저에게 동서가 생긴다 한들 형님 대접을 못 받을 것 같았거든요. 10년 넘는 시간 동안 돈이 있는 시아버지는 저희에게 정말 한 푼도 지원을 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저희는 미혼오리 새끼 취급을 했어요. 저희 아이가 5살 때 갑자기 열경련을 일으키면서 발작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열이 내려도 경련이 멈추질 않아서 간질이나 뇌신경 혹은 중추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뇌파 검사도 해야 하고 할 게 많다고 했는데 아이 걱정보다는 돈 걱정이 먼저 들더군요. 그때 정말 제 자신이 너무나도 밉고 싫었어요. 돈이 없어서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현실도 싫었고요. 결국에는 1000번 만번 망설이다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정을 설명하고 돈을 조금만 빌려주십사 요청을 드렸어요. 어머님,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을 드려서 돈 빌려달라는 이야기부터 꺼내서 죄송해요. 근데 아이가 많이 아픈데 검사 비용이 많이 들어간대요. 당장 월급날도 멀어서요. 빌려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꼭 갚을게요. 계좌로 조금만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너희는 어떻게 생활을 하길래 당장 그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를 하고 그래? 그래가지고 노예는 어떻게 버티려고? 내가 돈이 어딨어? 니네 아버지 비유나 맞추면서 살 생각을 하라니까? 왜 이렇게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눈치 보게 만들어? 아버님 몰래 조금만 빌려주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몇백만 원 빌려달라고 갑자기 요청드린 것도 아니고 병원 검사하는데 80만 원 정도 든대요. 그것만 빌려주세요. 내가 매일매일 쓰는 돈이 얼마인지 검사하는 게 네 시아버지야. 내가 이 나이 먹고 너네 도와줬다가 쫓겨날 일 있어? 그래야 너희가 그만 전화할 거니? 내 인생 망치지 마. 내가 어떻게 한재혼인데 얼마나 눈치 보고 비유 맞추면서 사는데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니? 나는 못 도와준다. 너무나도 모질게 이야기를 하기에 쓰디쓴 눈물만 삼키며 더는 도와달라고 요청도 못하게 되었죠. 저희는 더럽고 치사해도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건 시동생들이 결혼을 하게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와는 비교도 안 될 성대한 결혼식을 올릴 때도 저희는 가족석이 아닌 구석에서 결혼식을 지켜봤어요. 저희가 입고 간 옷이 고급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시아버지가 불편한 기색을 내보였기 때문에 눈치껏 자리를 피했던 것이었어요. 시동생들 생일이라고 현금을 턱턱 주시면서 비싼 밥을 사주실 때에도 저희 아이 생일 선물은 한 번도 챙긴 적 없던 시부모님이셨고요. 네 동생 생일인데 적어도 성의는 보여야지. 이렇게 비싼 밥을 얻어먹기만 하고 선물 하나 안 사와? 형편이 아무리 힘들어도 말이다. 그 가족은 잘 챙겨야 하는 법이야. 저희에게 지원은 한 푼도 해주지 않으면서 본인들은 챙겨받기를 원하는 모습에 저희는 점점 더 발길을 끊으려고 했고요. 하지만 그것 또한 시어머니는 눈치가 보였나 보더라고요. 저희한테 듣기 싫은 소리가 오가더라도 꾹 참고 자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안타까워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지켜야만 했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빈정이 상하는 일은 넘치고 넘쳤죠. 저와 남편이 타던 차가 중고로 산 매우 낡은 차였는데 잔고장이 정말 많았어요. 엄청나게 저렴하게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침수된 차였더라고요. 아이를 위해서는 차가 필요했지만 너무 낡아 끌고 다닌 시간보다 수리하러 다닌 시간이 더 길었죠. 그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시동생들에게는 취업 선물이다 뭐다 하면서 외제차를 톡톡 사주시고 저희 사정은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있을 땐 저희 앞에서 시아버지 편을 들며 모질게 대하셨지만 뒤에서 몰래 전화를 걸어 꼭 사과를 하셨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첫 아들이고 안타까웠겠죠. 본인도 생활비를 받아 쓰는 입장이니 시아버지를 무시할 수 없어 저희에게 모진 소리를 했지만 그게 또 시어머니의 진심은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미안해할 때마다 어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나도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 또한 불가항력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형편이 어려운 걸 잘 아시니 말은 모질게 하고 소리를 쳐도 뒤에서 또 몰래 선물 들어온 걸 나눠주시면서 시아버지 모르게 챙겨주셨거든요. 이번 명절에는 소고기가 유행인지 엄청나게 들어왔더라. 국거리부터 시작해서 구이용까지 종류별로 있는데 내가 너네 집으로 좀 보내주마. 우리 손주 고기 많이 먹고 튼튼해져야지. 이번에도 알지? 내가 보낸 건 절대 비밀이니까 어디 가서 죽어도 티내면 안 된다. 그럼요 어머님. 보내주시면 제가 잘 요리해서 먹일게요.
요즘 안 그래도 남편 기력이 허해진 것 같다고 하는데 잘 됐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에휴, 내가 좀 더 챙겨줘야 하는데 미안하다 얘. 너도 알다시피 내가 워낙 눈치를 보면서 살잖니. 그래도 다음 달에는 보너스로 생활비 좀 더 준다고 하니까 생활비도 좀 보태주마. 양쪽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시어머니가 제일 불쌍했지만 본인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 뭐. 저는 그저 시어머니에게 뭘 받아도 못 받은 척, 모르는 척 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시어머니도 괜히 시끄러워지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묵하게 제가 자리만 지키고 있길 원했고요. 아무튼 시동생들이 전부 결혼을 하고 갑작스럽게 동서가 둘이나 생기게 되었는데 또 기가 막히게도 동서 둘이 서로 선후배 사이더라고요. 둘 다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의사였고요. 둘이 얼마나 이 짝짝꿍이 잘 맞던지 당연히 예상하긴 했지만 저는 형님 대접도 못 받는 왕따 신세였어요. 거기다가 둘 다 저희 부부의 생활이 어떤지 뻔히 알면서 그렇게 얄밉게 굴더라고요. 시동생들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가족 행사에 저희 부부가 더더욱 빠지기 어려워졌는데 특히 시아버지 생일만 되면 그렇게 머리가 아팠습니다. 동서들은 둘 다 집안도 빵빵하고 의사다 보니까 시아버지 선물도 보통 선물을 준비하지 않고 명품으로만 아주 헉소리나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에게 같이 하자는 말도 하지 않고 둘이서만 따로 이야기를 나누어 준비를 했고요. 그러니 저희 부부가 준비해간 선물은 비교거리밖에 되지 않았죠. 형님, 이번에 아버님 선물 저랑 막내 동서랑 둘이 따로 준비할게요. 형님은 형님 형편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알고 싶어도 수준 차이가 나서. 매번 그렇게 얄밉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빈손으로 가고 싶지만 무슨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니까 또 빈손으로 갈 수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명절에 다 같이 모이거나 하면 저를 무시하는 말들을 엄청나게 뱉었어요. 둘 다 의사라고 했잖아요. 의학 용어를 팍팍 써가며 저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부터 뭐 동서들이 싫었겠어요. 처음에는 살갑게 말도 붙여보고 그랬지만 그들이 저를 무시하니까 저도 뭐 싫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번에 ER에서 트랜스 받은 환자가 OPD를 보는데 진짜 진상이더라니까. ADM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빡빡 우겨대더라고요. 그런 환자 있으면 하루 종일 신경 쓰느라 골치 아프죠. ADM 같은 건 정말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요. ER, OPD, A 뭐 DM? 그게 뭐야 동서들? 병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같은데 나도 좀 같이 알자. 이런 건 요즘 의학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와서 다들 알고 있던데. 형님은 드라마 볼 시간도 없으신가 보다. 하긴 살림이 얼마나 팍팍하겠어요? 여유를 좀 가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ER은 응급실이고요. OPD는 외래 진료고요. ADM은 입원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에서 엄청 나와요. 애들 키우느라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드라마 볼 시간도 없네. 근데 그런 말들은 한국어로 해도 되는데 굳이 용어로 쓰는 이유가 있어? 의사들은 이게 더 편하거든요. 형님 같은 일반인들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직업병이랄까요? 아니 우리 남편도 이제 대부분 용어는 다 알더라고요. 형님 빼고는 다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님도 이제는 대충 말해도 알아들으시던데요? 저희랑 대화하려면 공부 좀 하셔요. 수준에 맞춰서. 굳이 그런 용어 써봐야 동서들이 의사인 거 티내는 것밖에 더 되겠어? 동서들은 남들한테 의사인 거 엄청 자랑하고 싶은가 보다. 어머, 저희가 굳이 왜 티를 내려고 하겠어요? 딱 봐도 의사인 것 같은데. 의사 가운 안 입고 있으면 누가 의사인 줄 알겠어?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 가정주부인 줄 알겠지. 근데 굳이 시댁에 와서 그렇게 티낼 필요가 뭐가 있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동서들이 의사인 거 다 아는데 솔직히 조금 웃기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는 괜히 용어 쓰면서 일부러 티내지 말고 이야기해도 돼. 저도 윗사람들이나 어렵지 저한테 아랫사람인 동서들이 어렵겠어요? 동서들이야말로 입으로 눌러버릴 수 있는 존재였으니까 저도 지지 않았죠?
동서들은 씩씩거리면서 더욱이 저를 이겨먹고 싶어 했지만 저도 인생 살면서 당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호락호락하게 넘어가 주지 않았죠. 동서들이랑 저랑 사이가 애매해질수록 우리 시어머니는 좌불안석처럼 굴었는데 제가 사고라도 칠까봐 시아버지 눈치를 엄청 보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우리 시어머니도 동서들이 하는 말의 반 이상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은근히 제 편을 들 때도 있었어요. 얘들아, 첫째 말대로 영어를 하도 섞었으니까 나도 대화에 끼기가 어렵더라. 의사들끼리 있을 때야 편할지 몰라도 우리같이 나이 든 노인네들 앞에서는 적당히 해야지. 어머, 어머님, 지금 형님 편 드시는 거 아니죠? 저희가 어머님께 매번 해드리는 게 얼만데. 이렇게 형님 편 드시면 저희도 서운하죠. 아버님한테 서운하다고 일러바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눈치껏 아시죠? 시어머니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시아버지라는 걸 동서들도 잘 아니까 일부러 시어머니한테 시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꼭 한 방 먹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물론 이 생각은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마음속 한 구석에도 존재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한 번은 꼭 대갚아주고 말겠다고 이를 갈고 있었는데 정말 하늘도 제 기도를 알아주신 건지 뭔지 복수를 할 기회가 제대로 생기게 되었어요. 시아버지의 생신을 맞이하게 되어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으로 다 같이 만나게 되었죠. 가봐야 뻔히 비교만 당할 것 같아서 정말로 남편이랑 저랑은 너무너무 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가지 않으면 더 큰 욕을 먹을 게 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어김없이 동서고 서방님들이고 명품 선물들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아니, 무슨 명품은 저렇게 매번 끊이지 않고 새로운 게 나오는 건지 남편이랑 저랑은 매번 신기하기만 했어요. 그래, 이번에도 아주 값지고 귀한 것들을 가지고 왔구나. 둘째네와 셋째네는 아주 걱정이 없어. 그래서 첫째네는 뭘 들고 왔는지 한번 볼까? 시아버지는 고약하게도 일부러 저희 선물을 먼저 풀어보지 않고 제대로 비교를 하고 아주 꼽을 주기 위해서 서방님들의 선물을 먼저 풀어보셨어요. 그래도 저희가 시간이 지나고 안정적인 직업을 찾게 되었고 제대로 된 밥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품은 아니었지만 고가의 한우 선물을 해갔어요. 물론 명품이랑 비교를 하면 한없이 볼품없는 선물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꽤 큰 돈을 써야 하는 최고급 한우였거든요. 무려 마장동에서 도축해서 신선하게 나온 한우요. 저희도 손을 덜덜 떨면서 사야 하는 소고기였다고요. 고기가 때깔은 굽긴 한데 형님 이거 드셔보셨어요? 하긴 먹어봤어도 비교를 못하려나? 소고기도 먹어본 사람들이나 그 맛을 아는 건데 요즘은 미국산 소를 한우라고 속이면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그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미국산 소도 한우라 하면 한우 맛처럼 느껴진다고요. 맞아요. 먹어봤어야 그 녹진한 맛이 구별이 되지. 아버님 드셨는데 즐기고 맛 없으면 어떡해요? 형님한테는 이 맛이나 저 맛이나 다 똑같을 텐데. 우리 아버님은 좋은 고기 많이 드셔보셨으니까 그 맛 구별이 딱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둘이 아주 키득키득 소리를 내면서 웃는데 진짜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미간에 주름이 딱 생긴 게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냈죠. 기껏 성의껏 준비를 해왔는데도 저런 소리를 들으니 너무나도 황당한 거예요. 거기다가 시아버지도 별소리 안 하고 다시 쇼핑백에 넣으시더라고요. 그것은 동서의 편을 암묵적으로 들고 있다는 거나 다름없는 행동이었죠. 큰맘 먹고 비싼 걸 사와도 이런 취급을 당하니 다음에는 미국산 소를 사가야겠다 다짐했어요. 저희가 입을 꾹 다무니 시어머니가 은근슬쩍 저희 부부 편을 들어주셨죠.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때깔이 좋은데 미국산 소겠어. 우리도 좋은 고기 많이 먹어봐서 때깔만 봐도 잘 알지. 애들이 좋은 거 다 알고 사왔겠지. 설마 아버지 생신이라 모인 자리에서 별 볼 거 없는 걸 사왔겠니? 고기라는 건 구워서 먹어봐야 하는 거지. 생만 보고 어찌 알아. 아무래도 늘 좋은 거 먹는 사람들이나 그 맛을 구별하는 게 맞지. 쟤네가 알면 뭘 알겠어.
괜히 이런 걸로 돈 낭비하지 말고 적당하게 다른 걸로 준비해 와라. 먹을 것들은 등급별로 너무 차이가 나기 마련이니까 말이다. 시어머니가 은근히 저희 편을 드니까 시아버지는 은근히 동서들 편을 드는데 기분이 상해서 자리를 피하고 싶더라고요. 살짝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로 자리를 피했죠. 휴대폰이나 잠깐 보다가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화장실 한 칸에 들어가 있는데 이내 말소리가 들리더니만 동서 두 명이 화장실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있는 걸 모르는 건지 뭔지 둘이 쑥덕거리기 시작하는데 대화 내용이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며칠에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원래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그날 일이 생겨가지고 일주일 미뤘어요. 진짜? 엄청 아쉽겠네. 동서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던 거 아니야? 아무튼 이거 우리 둘 다 비밀이니까 조용히 메신저로 이야기하자고. 누가 듣고 있을지 몰라. 알겠어요, 형님. 대신에 만나고 나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해요. 저 궁금해 미치겠단 말이에요. 둘만 아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평온 이야기도 아닌 것 같고 영 대화의 맥락이 이상하더라고요. 비밀이네 어쩌네 서로 약속을 잡았네 말았네 하는데 누가 봐도 수상하잖아요. 작당 모의를 하는 것처럼 쑥덕거리고 있길래 동서들이 손을 씻고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이어 나갔어요. 제가 들었다는 걸 알면 또 어떤 괴롭힘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저도 일단은 모르는 척 했죠.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니까 상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는데 혼자 수상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또 밑도 끝도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시아버지 생신 파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이 되고 출근을 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휴, 어제 소고기 타령하느라 기분 나빴지. 걔네는 이상하게 다 가진 애들이 말이야. 그렇게 너를 시키질도 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왜 그러는지 몰라. 기분 상한 건 아니지? 아니 이번에 네 시아버지가 기분 좋다고 용돈을 챙겨줬단다. 둘째네 셋째네도 보낸 것 같은데 너희한테는 안 보냈지? 그럴 줄 알고 내가 대신 챙겨서 보내려고 했어. 아유 어머님 이제 저희 안 챙겨주셔도 돼요. 남편이나 저나 이제 안정적으로 벌고 있고 아이들 키우는데 부족함도 없고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께서 받으신 용돈인데 어머님 사고 싶은 거 사고 하셔요. 친구들도 만나시고요. 내가 뭐 그럴 돈도 없을까 봐 걱정하지 말고 받아. 내가 우리 첫째 아들 다른 가족들 눈치 보느라 잘 챙겨주지도 못하고 젖손주도 나 몰라라 했잖니. 이렇게라도 내가 챙기게 해주면 안 돼.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그냥 못 이기는 척 받아주렴.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훌쩍거리는데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시어머니만큼은 잘 챙겨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모질게 대하긴 했지만 그게 시어머니의 본심은 아닐 거라 생각도 들었고요. 아무튼 나이를 먹으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어색하게 통화를 마치고 한 3일 정도 지났나?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가 전화할 일이 그렇게 자주 있지 않은데 저에게 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아주 의심쩍은 일이 있다고 말을 하셨어요. 아니, 내가 우리 남편 심부름으로 애들한테 뭐 좀 전해줄 게 있어서 집에 찾아갔거든. 며느리들이고 아들들이고 전부 일을 하니까 그냥 들어갔단 말이지. 그런데 달력에 무슨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글쎄 그게 둘째네랑 셋째네랑 둘 다 똑같은 날에 동그라미가 있지 뭐니. 너는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니? 다음 주던데. 아니요. 저는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없는데 가족 행사도 아닌 것 같고 혹시 병원 행사 같은 건 아닐까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동서들이 나눈 대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동서들이 화장실에서 약속을 잡았던 날이 딱 다음 주였으니까요. 어머님, 제가 아버님 생신날 지나가다 우연히 들은 건데 그날 동서 둘이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주에 뭐 약속 잡는 소리까지만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래? 하면서 별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시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한 달쯤 흘렀을까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또 연락을 해서 호들갑을 떨었어요. 뜬금없는 연락이라 놀라기도 했지만 동서들이 수상하다고 연신 이야기를 하시는 탓에 더 놀랐죠. 어머님, 자초지종을 천천히 말해주세요. 동서들 뭐가 수상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일이 있었어요? 아니 글쎄 내가 아들들이랑 통화를 했는데 똑같이 둘째네랑 셋째네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야.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을 썼더란다. 근데 딱히 우리 집에 선물한 것도 아니고 집에 명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상하지 않니? 그 돈을 어디다가 썼냐 이거야. 우리 아들들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다고 넋두리를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해주겠니? 그냥 여자들 치장 비용이라 생각하라고 했지. 근데 그러면서도 그 큰 돈을 어디다 썼는지 수상하고 궁금하더라 이거야. 뭐 동서들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겠네요. 근데 그 카드값만 수상해서 이러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카드값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너희 시아버지가 둘째 셋째 며느리 의사랍시고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니. 맨날 뭘 그렇게 가져다 주라고 하는지. 내가 걔들 보러 가면 말이다. 늘 자리에 없어. 갈 때마다 집도 비워져 있고. 우리 아들들만 라면 끓여 먹고 있더라니까. 아유 속이 상해서. 당직이다 뭐다 해서 하루는 병원으로 찾아갔더니만 바쁘다고 오지 말라더니 당직도 아니라는 거야. 글쎄 출근을 안 했다지 뭐냐.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말이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최근 몇 개월 동안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들어. 동서둘은 같은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찾아가도 늘 둘이 항상 같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저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수상하더라고요. 저 어머님, 그럼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아유,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아유, 내가 괜한 걱정거리 하나 더 얹은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이 일은 절대 비밀인 거 알지? 너네 시아버지 알면 뒷조사를 하니 많이 길길이 날뛸 거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몇 번이나 시켜드렸죠. 유일하게 가족들 사이에서 저희 부부를 챙기는 건 시어머니뿐이었으니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의심을 하는 게 괜한 의심일지 몰라도 제가 해결을 해드릴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와서 말을 하는 거지만 사실 제 직업이 사립탐정이거든요. 참으로 생소한 직업이죠. 하지만 절대 불법적인 일을 하는 직업은 아니랍니다.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직업이고 사업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어서 이제는 엄연히 하나의 직종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국가 자격증은 아니고 민간 자격증으로 운용되는 직업이긴 하지만 사립탐정사 자격증을 취득했거든요, 제가.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꽤 수임료도 짭짤하고요.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탐정 쪽보다는 흥신소에 가까운 일을 더 많이 하긴 하지만 적어도 불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어요. 사실 흥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준비 중인 사람들도 많고요. 흥신소는 불법이거든요. 아까 제 꿈이 원래 경찰이었다고 했잖아요. 저랑 같은 꿈을 꾸고 공부를 했던 사촌 언니가 먼저 사립탐정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탐정이 되었고요. 언니가 일을 하다 보니 아이를 키우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저에게 권유를 했고 저도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쉽기도 했고 아이를 키우면서 하기에도 난이도가 괜찮았어요. 게다가 탐정 일을 하는 것도 제가 받은 의뢰건만 골라서 진행하면 되었으니까 육아를 하면서도 충분히 돈벌이를 할 수 있었고요. 사촌 언니가 먼저 자리를 잡게 되었고 제가 후발주자로 뛰어들었는데 같이 사업을 내면서 저희 두 사람의 이름을 건 탐정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었는데 우연치 않게 시어머니가 알게 되었죠. 사실 시어머니에게도 말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냥 시어머니도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버는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아이 먹일 좋은 식재료랑 선물을 몰래 전해주려고 왔다가 사무실 주소를 알게 되었어요. 간판에 제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었고 사립탐정사무소라고도 적혀 있었으니 자연스럽게 제 직업도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동서들의 행동이 수상하다 느껴진 이후에 의심이 간다면서 한마디로 저에게 동서들의 뒷조사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날 화장실에서 들었던 대화 내용이 의심스러웠는데 시어머니 말을 전부 듣고 나니까 충분히 조사를 해볼 가치가 있다고 느껴졌고요. 당직이 아닌데 당직이라고 하고 같은 날짜에 동그라미까지 쳐져 있고 약속도 같이 잡고 사치스러운 쇼핑도 같이 한다는 게 누가 봐도 수상하잖아요. 제 촉이 순간 이건 불륜, 바람, 내연 관계가 얽힌 사건이다 하고 말을 하는데 확신은 가지지 못했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동시에? 저는 저 나름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진행하면서 저는요, 혀를 내두를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조사를 한 내용을 시어머니에게 전부 다 알렸고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 속내를 감추고는 다 같이 고기라도 구워 먹자고 하며 온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당연히 저희 부부도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았고요. 저희 부부가 참석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는지 시아버지도 그렇고 둘째, 셋째 서방님네도 당황해 하더라고요. 아유, 어머님, 좋은 고기 들어왔다고 초대해 주신 건 감사한데 고기 맛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부르셨네요. 괜히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대꾸도 하지 않고 고기나 구워 먹자고 상을 차리셨어요. 이상하게 붕 뜨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죠. 다들 말없이 고기를 먹는데 시아버지가 먼저 운을 띄우시더라고요. 무게를 잡는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보였는지 뭔지 분위기를 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요즘 둘째네랑 셋째네는 별일 없고 병원 일은 잘 되어가는 게지. 이제 적당히 자리도 차지해야 할 시기 아니야. 아무래도 그렇죠. 안 그래도 요즘 좋은 소식이 들릴락 말락해서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에요. 저도 승진이라는 걸 해야 하는 시기가 왔잖아요. 제 동기 남자의사들은 다들 한 자리 차지했는데 저만 계속 제자리잖아요. 남자의사들이 승진이 더 빠른 건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제가 그 말에 솔직히 좀 비웃음이 나더라고요. 남자라서 승진이 빠른 거겠어요? 본인 실력이 그만큼 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겠죠. 그런데 제 비웃음이 느껴진 건지 뭔지 둘째 동서가 입을 쭉 내밀면서 핀잔 섞인 말을 뱉더라고요. 형님처럼 대충 알바나 하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제 고충을 모를 수밖에 없죠. 이 전문직들이 얼마나 자리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지. 맞아요. 이런 자리에서 감투를 써봤어야지 뭘 알지. 이래서 가난한 서민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같이 겸상하기도 싫어요. 이 비싼 고기들이 얼마나 구하기 힘든 건데. 동서도 아는구나. 이 고기 맛 딱 보면 얼마나 좋은 고기인지 알겠지? 평생 한번 먹어볼까 말까 한 고기들이니까 형님네는 배불리 드세요. 저희가 양보할게요. 그러더니 상 밑으로 제 발을 툭툭 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짓인가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형님, 이런 고기는 앞으로 저희 만나서나 먹을 수 있을 텐데 저희 볼 수 있는 날도 별로 없잖아요? 의사들이 좀 바빠요? 게다가 저 승진하면 더 보기 힘들 텐데. 그러니 지금 배 터지게 많이 드세요. 저는 형님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네요. 에이, 둘째 형님, 많이 먹으라고 했다가 정말 고기 바닥나게 먹으면 어떡해요. 아버님도 드셔야 하는데 가진 게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 첫째 형님은 눈치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여기 뻔뻔하게 나타나죠. 그 말에 제가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서 입을 열으려고 하는 순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희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제일 손윗 사람이 우리 맏며느리를 무시하는 거야? 의사면 다야?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 말에 온 가족이 이게 뭐지 하는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죠.
뒤에서 몰래 챙겨주시긴 해도 앞에서는 절대로 티는 적이 없는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 편을 들었으니까요. 시아버지 또한 시어머니의 그런 말이 의외였는지 젓가락질을 딱 멈추고 시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보시더라고요. 동서들은 놀래서 시어머님한테 어머니 뭐 잘못 드셨냐고 갑자기 왜 그러시냐며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가며 보더라고요. 뭐야, 이것들이 이제는 나까지 아주 우습게 알아. 뭘 잘못 먹은 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겠지. 얘가 어떤 앤데 그렇게 막말을 하니? 너희가 의사면 다야? 얘는 말이다. 사립탐정이야, 사립탐정. 사립탐정이라는 말에 동서들 얼굴이 갑자기 딱딱하게 굳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면서 동서들에게 이를 갈고 한마디 툭툭 던졌어요. 너희들 요즘 당직이다 뭐다 하면서 집에도 잘 안 붙어있고 카드값도 수백만 원 이상 나오는 거 전부 다 그 남자들이 술 따라주는 주점인지 뭔지 다니면서 제비한테 홀려서 그런 거라며?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모함이에요, 모함. 저희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님 뭐 치매라도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을 믿으세요? 와, 그나저나 형님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이제는 하다 그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저희를 깎아내리고 싶어요. 근데 저희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일이라면 또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동서가 시어머니한테 치매니 뭐니 운운한 게 기분이 나빴던 거죠. 이것들이 뭐가 어쩌고저쩌? 어디 버르장머리 없게 치매니 뭐니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제비한테 홀렸다니. 당신이 똑똑히 말을 좀 해봐. 그 말에 시어머니가 저를 눈짓으로 가리키더니만 우리 맏며느리가 다 알고 있다면서 저에게 말을 하라고 떠넘기시더라고요. 시아버지의 시선도 저에게 집중이 되고 서방님들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둘째 동서와 셋째 동서만 손톱을 물어뜯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조사를 했던 자료들을 가방에서 주섬주섬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어요. 동서들이 남자들이 즐비한 주점에 들어가는 사진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만난 제비들에게 백화점에서 선물 사서 갖다 바치는 진기한 장면까지 죄다 찍어둔 사진을 보여줬죠. 그 사진들을 보자 동서들은 입을 틀어막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요. 서방님들은 이게 다 뭐냐며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도 사진을 탁 낚아채 보더니만 이게 진짜냐고 부들부들 떠는데 동서들이 순간 친척 동생들이라고 친척 동생들 취업 선물 사준 거라고 둘러대더라고요. 아유, 어쩜 이리 예상에서 한치도 빗나감이 없는지. 저는 그 제비들이 다른 여자 손님들을 만나서 데이트하는 장면부터 주점에 들어가는 사진까지 전부 까발렸죠. 제가 그 사진들을 미리 찍으려고 동서들이 다니던 그 주점에 직접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남편에게는 미리 양해를 구했고요. 의사면 뭐해? 응? 돈만 잘 벌면 뭐하냐고. 저런 데 돈 다 쓰고 있는데 한 번 빠지면 빚까지 내는 곳이 저런 주점이라면서 술값만 몇백만 원씩 한다더라. 아휴, 너네 달력에 한 달에 두세 개씩 동그라미 쳐져 있던 거 그 당직이라고 하더니만 저 제비들이 나오는 주점에 간 날짜더라. 어떻게 한 가족이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니? 너희가 그러고도 당당하게 얼굴을 들이밀고 이 자리에 나타날 수가 있어? 동서들은 사진을 보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서방님들 눈치만 보기 시작했고 서방님들은 미친 것들이라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시아버지도 동서들에게 이게 다 사실이라면 이 집에 발 붙일 생각하지 말라고 크게 화를 내셨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되겠죠. 제가 그동안 당한 게 있는데 단단하게 몰아붙여야죠. 둘째 동서는 지금 환자 오질료로 인해서 소송에 걸려 있는 상태던데 병원에서도 쫓겨나기 일부 직전이라면서 셋째 동서는 후배들한테 갑질했다가 동료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고 있고 둘이 끼리끼리 잘 어울리는 한 가족이라고 병원의 소문이 파다하더라. 오죽하면 셋째 동서는 후배 뺨까지 때렸다면서 근데 그 후배가 어마어마한 부잣집 딸이라고. 그래서 동서한테 고소를 하네 마네 난리를 쳐서 동서가 무릎까지 꿇고 사과했다고 하던데
도대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동서들이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아니 아버님이 부자인 건 알겠는데 왜 동서들이 의수대고 다니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 동서들이 갑질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말이야. 니들도 그렇게 잘 사는 집안 딸들도 아니면서 시댁 재산이 너네 재산이니? 이것도 무슨 소리냐? 내 돈을 가지고 지들이 뭘 의수대고 다녀? 그냥 말 그대로예요 아버님. 아버님 사업하는 거 등에 업고 병원에다가 헌을 퍼뜨리고 다니더라고요. 아버님께서 병원에 투자를 할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음 승진 때 교수 자리 차지할 거라고. 아버님이 예뻐해 주셔서 병원도 하나 차려줄 거라고 했다고 하던걸요? 뭐야? 내가 언제 그딴 소리를 했어? 그게 진짜야? 이건 전부 모함이에요. 저 그렇게 말하고 다닌 적 없어요. 형님 입에서 나온 말들 증거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거짓말이라고요. 저는 그 말이 나오길 기다렸다는 듯이 병원 간호사들부터 의사 동료들에게 받아온 녹취를 들려주며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더라고요.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병원 차려주고 투자를 해주겠다고 했어? 감히 내가 해주겠다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의수대고 다녀? 어? 지금 남자들한테 쏟아부었던 돈이 몇 천만 원이 넘는다는 건 알고 있어. 내가 너네 밖에서 제비들이나 만나라고 돈 벌어온 줄 알아? 이혼해.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들 두고 한눈 판 것들이랑은 겸상 못한다. 이혼해. 안 하면 내가 변호사라도 선임해서 이혼시켜버릴 거야. 아니 형님은 왜 저희 뒷조사를 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그래요? 이거 불법 아니에요? 가난한 서민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일밖에 없죠. 저는 이 말이 당연히 나올 거라 생각했기에 자격증을 보여주면서 민간 자격증 있는 사립탐정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죠. 서방님들도 그렇고 시아버지도 그렇고 다들 놀란 얼굴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직업이라고는 다들 상상을 못하니까요. 그날 고기 파티는 당연히 중단이 되었고 시아버지와 서방님들은 동서들에게 집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내쫓아 버렸어요. 그 이후에 당연히 둘 다 이혼 소송 중입니다. 저에게 완벽한 증거가 있으니까 발뺌도 못하고 이혼 확정이죠. 아마 서방님들은 재산도 지키고 이혼도 승소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웃기게도 시아버지가 저희 부부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시아버지가 추리소설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매니아였는데 제 직업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았나 보더라고요. 가끔 저를 불러다가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뭐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설명도 해드리고 같이 추리소설도 읽고 서로 느낀 관점에 대해 토론을 하다 보니까 친해지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동서들이 사라졌으니 저에게 은근히 용돈도 주고 좋은 선물이 들어오면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정이 안 가는 첫째 아들이었겠지만 둘째, 셋째 내가 파탄이 나기도 했고 시아버지가 정을 붙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에게 괜히 일은 어떠냐 하면서 챙겨주려고 하고요. 물론 남편보다는 저에게 더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러시는 것 같지만요. 덕분에 우리 시어머니도 눈치 안 보고 저희 남편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저희 자식들에게도 드디어 대놓고 용돈도 주시고 선물도 사주시고 해요. 서방님들은 이혼하고 호래비 냄새 폴폴 풍기며 사는데 시아버지는 또 그게 답답한지 잔소리를 엄청 하시더라고요. 뭐 지들 인생 알아서 살겠죠? 저는 앞으로의 인생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